변호사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이 그대로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비단 9급, 7급뿐만이 아니라 다른 직렬에도 소방직도 그렇고 군무원도 그렇고 20년 12월 24일에 선고된 매우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이 지문 꼭 기억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험에 이미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곳곳에 지금 계속 등장을 하고 있고 올해 1월에 변호사 시험에도 등장을 했고 소방직 3월 18일 날도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가 처무성이 있는가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확인입니다. 잘 체크해 두세요. 이것도 최근 판례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병공간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1월에 있었던 변호사 시험의 공법 안에서 행정법 문제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의 수험에 조금 도움이 되는 지문들 위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이 변호사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이 그대로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지문들이 똑같이 나왔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에 나왔던 최신 판례, 그리고 여기에 나왔던 어떤 특정 지문, 이런 것들을 약간 참고하고 변형해서 우리 시험에 출제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비단 9급, 7급뿐만이 아니라 다른 직렬에도 소방직도 그렇고 군무원도 그렇고 이렇게 1월에 있었던 이 변호사 시험을 조금 참고해서 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심화 단계로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이 지문들도 꼭 챙겨서 시험장에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첫 번째 제가 소개해드릴 지문 혹은 판례는 여기 19번과 관련이 있는 건데요. 자, 19번은 사례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중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봐라 라는 문제였는데요. 여러분 그냥 우리 본 김에 사례를 한번 쭉 읽어볼게요. 여러분들께서 좀 더 이해가 되실 수도 있으니까요. 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갑이라는 사람은 A국과 관광 협상 결과에 따른 세부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서 전담 여행사 업무 시행 지침을 제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장관이 어떤 지침을 제정했습니다. 자, 갑은 이 사건 지침에 근거해서 2013년 5월경 재심사를 통해 전담 여행사 지위를 갱신하는 갱신 기준을 정해서 공표했습니다. 공포가 아니라 공표죠. 종전 처분 기준을 공표했습니다. 자, 갑은 2016년 3월 23일 무자격 가이드 고용으로 감점을 받은 경우에 전담 여행사 지위를 갱신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된 처분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갑이라는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이 있는데 이분께서 종전 처분 기준은 공표하셨고 변경된 처분 기준은 공표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한편 전담 여행사 지정을 받은 을은 2015년 1월경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했고 이것을 이유로 16년 4월 2일에 변경된 처분 기준에 따라 재지정 탈락 기준을 상회하는 감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근거로 갑은 을에게 16년 11월 4일에 전담 여행사 지정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냈다고 합니다. 자, 케이스는 길게 한번 읽어봤습니다. 결국에 종전 처분 기준도 있고 변경된 처분 기준도 있는데 지금 을의 경우에는 공표되지 않은 변경된 처분 기준을 기준으로 전담 여행사 지정이 취소가 된 케이스입니다. 됐죠? 자, 이 사례와 관련해서 지문 한번 보시면요. 자, 기읍 이미 공표된 종전 처분 기준을 다시 변경을 한다 라고 하는 경우에도요.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등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변경된 처분 기준은 다시 공표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이미 답을 체크해 놨네요. 여러분, 우리가 교재 공부하실 때 보면 행정절차법에 처분 기준 사전 공표 의무 이런 것이 있죠. 처분 기준 공표. 여러분, 이 처분 기준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당연히 공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변경됐다 라고 하면 더욱더 공표가 돼야겠죠.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지문인데 이 예외를 좀 알아두세요. 종전 처분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다시 공표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만약에 공공의 안전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등 예외가 있다면 공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외가 아닌 이상 처분 기준은 사전 공표돼야 합니다. 자, 기읍 맞는 지문이고요. 자, 니은 보시면 자, 이 변경된 처분 기준은 근거법에서 구체적 위임을 받아 재정 공표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대적 구속력 없는 행정규칙이다. 자, 여러분 오늘 니은도 맞는 지문인데 이 처분 기준은 지금 누가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장관 갑이 만들었다고 했죠. 제정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딱 맞습니다. 만약에 근거법에서 구체적 위임을 받아서 재정 공표되었다는 사정이 없이 그냥 본인이 스스로 만들었다. 그러면은
내부 기준에 불과하죠. 행정규칙. 그렇죠. 자, 오늘 니은도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 갑이 변경된 처분 기준을 미리 공표하지 않은 채 갱신 심사에 적용했다면 그 자체로 이 사건 처분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자, 오늘 디귿이 지금 틀린 지문인데요. 변경된 처분 기준을 공표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공표하지 않아서 적용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가? 곧바로 위법한가? 자, 판례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판례의 사건을 소개시켜드리는 궁극적인 이유는 디귿 지문 때문이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 판례 한 번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디귿은 틀렸고요. 자, 리을 보시면 사전에 공표한 갱신 기준을 심사 대상 기관이 이미 경고했거나 상당 부분 경고한 시점에서 처분 상대방의 갱신 여부를 좌우할 정도로 중대하게 변경한다면 허용되지 않는다. 자, 이 리을이 맞는 말인데요. 디귿 빼고 기역, 니은, 리을이 맞죠. 오늘 답은 이렇게 5번인데 제가 미리 적어놨네요. 20년 12월 24일에 선고된 매우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한번 여러분들께서 챙기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서요. 준비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대법원 2020년 12월 24일, 아까 전에 이제 그 사건이고요. 제목은 중국 전담 여행사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판결 요지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여러분 그 사례를 머릿속에서 정확히 떠올리시고 이 판결 같이 볼게요. 1번 보시면 행정청이 행정절차법 20조 1항에 처분 기준 사전 공표 의무를 위반해서 미리 공표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해서 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 오늘 케이스죠. 장관이 변경된 처분 기준을 마련을 했는데 공표하지 않았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처분을 했죠. 자, 그런 케이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당 처분의 취소 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 자, 다만 해당 처분에 적용한 기준이 상위 법령의 규정이나 신뢰보호원칙과 같은 일반 원칙을 위반했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는데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행정청이 절차법 20조 1항에 따라 정해서 공표한 처분 기준은 대외적 구속력 없는 행정규칙이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행정규칙에 어떤 처분이 적합한지는 행정규칙에서 적합한지 여부가 아니라 다른 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한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최신 판례를 통해서도 많이 봤죠.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규칙을 따랐다고 해서 적법한 것도 아니고 안 따랐다고 해서 위법한 것도 아니다. 지금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이게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규칙을 공표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처분을 했다. 막바로 위법한 것은 아니고 상위법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원칙이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 고려해서 위법한지를 판단해야 된다라는 게 오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 판결 요지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 케이스를 보시면요. 디귿 보세요. 갑이 변경된 처분 기준을 미리 공표하지 않은 채 갱신심사에 적용했다면 그 자체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다고 볼 수는 없게 되겠죠. 좋습니다. 자, 이 지문 꼭 기억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지문들도 여러분 한 번쯤 챙겨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분 기준 사전 공표와 관련해서 행정절차법 20조 1항이 이렇게 문제로 되는, 이렇게 사례로 나오는 이런 케이스는 사실 흔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최근 판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이제 지문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챙기셔야 되는 지문들요. 자, 신뢰보원칙과 관련한 23번 문제인데 여기에선 여러분들 디귿과 리을 지문을 좀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디귿은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년 7월 23일에 선고된 사건입니다. 자, 행정청이 단순한 착오로 어떤 처분을 계속한 경우에 단순한 착오로요. 신뢰보원칙상 행정청이 그와 배치된 조치를 할 수 없는 행정관행이 성립을 하니까 뭔가 좀 이상하네요. 행정청이 추후 오류를 발견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경하더라도 신뢰보원칙이 위배된다. 여러분 이 자체로 다 틀렸습니다. 단순한 착오로 어떤 처분을 계속했다. 단순한 착오죠.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죠. 자, 신뢰보원칙상 행정청이 그와 배치되는 조치를 할 수 없는 행정관행이 성립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행정청이 추후 오류를 발견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보원칙이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 디귿 지문은 이 역으로 해석을 하면 판례 지문 그대로입니다. 됐죠? 자, 어렵지는 않지만 이렇게 최신 판례가 있으니까 오답 지문으로 나온 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리을은 헌법재판소 내용인데요.
자, 합법적 신뢰보호는 개개의 국민이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지 않도록 하는 데까지 미칠 수 없지만 입법자는 국법 질서가 더 이상 법률관계에 적절하지 못하고 한목적적이지 않더라도 수혜자 집단을 위해서 계속 유지할 의무를 부담할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입법자는 국법 질서가 더 이상 법률관계에 적절하지 못하고 한목적적이지 않다면 국회의원은 반드시 바꿀 필요가 있죠. 그 법을. 그렇죠. 현대에 맞자. 상식적인 지문인데 헌법재판소 판례이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나왔을 때 당황하실 수가 있죠. 이 리을 지문도 오답 지문으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7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챙기셔야 되는 지문은 당연히 리을 지문일 것 같습니다. 이 리을 지문 여러분 딱 보니까 법무사 보이죠? 자, 우리 시험에도 이 법무사법 규칙 이 사건은 시험에 이미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곳곳에 지금 계속 등장을 하고 있고 올해 1월에 변호사 시험에도 등장을 했고 소방직 3월 18일 날도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자주 우리가 등장해서 본 사건이긴 하지만 한 번 더 챙기자라는 의미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법무사 규칙이 이의 신청 절차를 규정한 것은 채용 승인을 신청한 법무사뿐만 아니라 사무원이 되려는 사람도 사무원이 되려는 사람의 이익도 보호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니까 지방 법무사회의 사무원 채용 승인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 상대방인 법무사는 원고가 되는 것이 당연하고 그 때문에 사무원이 될 수 없게 된 사람도 원고가 될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 이 지문은요, 여러분, 소방직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건은 두 가지 좀 논점을 좀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이 지방 법무사회는 공법인이다. 그래서 행정주체가 되죠. 자, 이 논점, 지금 여기에 관련된 논점은 아니지만 요거 한 개 챙겨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렇게 채용 승인을 신청한 법무사가 원고가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원고 적격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그 사무원이 되려는 자도 원고 적격이 당연히 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논점입니다. 자, 뭐 굳이 여러분 세 번째 논점을 찾자면 이 공법인인 지방법무사회가 사무원 채용 승인을 거부하는 거, 그리고 사무원 채용 승인을 했다가 취소하는 거, 이게 전부 다 공법인이 하는 거니까 처분성이 있다가 되겠죠. 그거 이제 세 번째 논점이 될 수 있는데요. 자, 이 두 가지 정도 일단 체크하시고 행정주체가 하는 거니까 처분성이 있다까지 숨은 논점으로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4번 문제에서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챙겨서 가실 지문이 있습니다. 자, 이 34번은 전반적으로 처분성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챙기셔야 되는 지문은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 다 본 내용이에요. 뭐 1번의 경우에 국회의원 징계 처분 이야기가 나오고 2번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고시 우리 많이 본 사건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존에 많이 본 내용이고 3, 4, 5번 지문을 꼭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3번 케이스 법무부 장관의 입국 금지 결정이 나와 있네요. 딱 보니까 누구의 사건인지 알 것 같습니다. 자, 스티븐 유 사건이죠. 자, 법무부 장관의 입국 금지 결정이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정보를 내부 전산망인 출입국 관리 정보 시스템에 입력해서 관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처분에 해당하지 않죠. 왜요? 왜냐면 처분의 경우에는 그 개념 징표 중에 하나가 외부에 표시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나에게 도달을 해야 하죠. 하지만 이 스티븐 유 사건에서는 내부 전산망에만 입력해서 관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입국 금지 결정이 그 사람에게 도달하지 않았어요. 외부에 표시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처분성이 없다라고 본 사건입니다. 옳은 지문이네요. 자, 자주 봤지만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요. 자, 4번의 경우에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법령 또는 계약에 근거해서 선택적으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에 계약 상대방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근거한 처분인지 아니면 계약에 근거한 행사인지는 원칙적으로 의사해석의 문제다. 맞는 지문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꼭 체크해 주세요. 요새 여러분 그 지문 중에 우리 소방직에도 등장한 지문 중에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가 처분성이 있는가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어떻게 딱 뭐 부러지게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계약에 근거한 어떤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이다, 제한 조치다 이러면은 계약에 근거한 어떤 조치다 그러면은 사법 관계일 가능성이 조금 크고요. 그런데 법령에 근거한 어떤 조치다 그러면은 공법 관계일 가능성이 조금 큽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일단 기억을 해보고요. 어쨌든 이게 계약인지 법령에 근거한 건지는 뭐다?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다. 판사님께서 한번 판단해 보겠다. 그래서 딱 봤을 때 계약에 근거한 처분이네. 그러면 사법관계일 가능성이 커서 민사소송 이런 거로 처리가 될 거고, 이 법령에 근거한 처분이네. 그러면은 공법관계여서 다른 행정소송의 유형으로 포섭될 가능성이 있겠죠. 자, 이 4번 지문도 그 전제로서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자, 답은 오늘 요 34번에는 5번이었는데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판례였습니다. 이게 드디어 등장을 했네요. 자,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해서 하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 종류 변경 결정, 개별 사업장의 사업 종류 변경 결정 사건. 자, 이거는 사업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 변동이나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부과 처분함으로써 비로소 사업주에게 현실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니까 이 사업 종류 변경 결정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뒤에 다 틀렸습니다. 자, 참고로 개별 사업장의 사업 종류 변경 결정은 처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성이 있다면 여러분 행정행위 중에 무엇인가가 중요하겠죠. 이거는 행정행위 중에 확인입니다. 잘 체크해 두세요. 이것도 최근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판례 문장상으로는요, 사업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 변동이나 불이익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부과 처분함으로써 비로소 현실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변경 결정할 때부터 불이익이 발생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종류 변경 결정은 행정행위 중에서 확인으로서 처분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지문입니다. 자, 이 5번은 오답 지문이지만 오답 지문도 챙길 필요가 있죠. 자, 왜 어떻게 오답으로 등장을 하는지 이렇게 잘 우리가 체크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최근 판례니까요.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변호사 시험 공법 안에서 행정법 지문들 중에 우리가 이거는 한번 꼭 챙겨봐야 될 것 같다 하는 것들만 몇 가지 쏙쏙 뽑아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 이렇게 오늘 한 내용들 외에 또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 것들은 필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정도는 반드시 알고 들어가셔야 한다라고 해서 이것들만 먼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요. 그리고 뭐든지 다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 모두 화이팅입니다.